그는 펠릭스를 공격했지만 시릴이 그를 막아서 공간에 얼려버리는 마법을 걸고 학생회장에게 덤비는 건 사형감이라고 경고했어. 시릴은 자신의 선을 넘었다며 펠릭스에게 사과했지만 학생회장은 시릴에게 보호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아론에게는 공식 재정 명령이 나올 때까지 정학 처분이라고 말했어. 아론은 크게 충격받았지. 그리고 우리는 이사벨 쪽으로 넘어갔어. 그녀는 오늘 밤 다과회를 열 기회를 주기 위해 모니카 곁에 있고 싶었지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슬퍼했어. 그때 학생회 멤버들이 아론을 제압해 감옥에 가두는 걸 지켜봤지. 아론은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소리쳤어. 모니카는 아론을 이전 회의에서 만난 적 있어서 알고 있었고 시릴 빼고 학생회 멤버들은 다 알았어. 그리고 아론의 학생회 엠블럼이 매우 중요했지. 그녀는 이사벨이 이 비밀 임무에 자신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는 모니카 반으로 넘어갔어. 선생님 빅터가 모니카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그녀가 최근 전학 온 학생이라고 말하고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어. 하지만 모니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엄청 긴장했어. 빅터는 이 학교가 명문이라서 학생들이 바른 태도와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자세를 바로잡으라고 했지. 모니카는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빅터가 자리에 가라고 할 때까지 말하지 않았어.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모니카는 혼자였어. 그때 한 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와 자기 이름이 라나라며 왜 머리를 따았냐고 물었어. 하지만 모니카는 다른 헤어스타일을 몰랐어. 라나는 다른 학생들이 모니카를 보고 수근거리는 걸 알아챘고 모니카는 몹시 당황했지. 라나는 모니카에게 어디서 자랐냐고 물었어. 모니카가 리덱시에서 자랐다는 걸 알고는 반가워하며 그곳이 국경 근처 큰 도시라며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고 물었어. 하지만 모니카는 그런 걸 전혀 몰랐지. 라나는 모니카에게 다가와 왕도에서 요즘 립뮤즈가 유행이라며 알려줬어. 모니카는 깜짝 놀랐어. 그때 학생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지. 학생들은 라나가 부자라서 모니카 바 앞에서 허세 부린다고 생각했고 모니카는 시골 촌놈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라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 라나는 모니카 머리를 잡고 풀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 모니카도 동의했지. 라나가 모니카 머리를 스타일링했어. 모니카는 라나가 머리 스타일링을 끝낼 때까지 약간 긴장했는데 라나는 간단하다며 나중에 배우라고 했어. 그리고 떠났지. 모니카는 거울로 본 뒤 너무 놀라서 라나에게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 그 후 모니카는 학생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숨으면서 학교 안을 헤맸어. 루이스가 자신에게 내린 벌을 떠올렸지. 그리고 주목받더라도 임무를 꼭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어. 빠르게 빈 곳으로 가서 작은 음식을 꺼내며 이걸로 버틸 수 있을지 고민했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이동했는데 길 끝에서 펠릭스를 만났어. 그리고 아무도 없는 다른 곳을 찾으려고 물러섰지. 그게 펠릭스인 줄은 몰랐어. 그때 엘리엇이 그녀를 붙잡고 함정에 빠졌다며 이게 무기냐고 물었지만 모니카는 음식이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엘리엇은 누가 음식을 주머니에 넣겠냐며 믿지 않고 누구랑 일하냐고 물었어. 그는 모니카를 이곳까지 따라오게 했고 모니카는 무서워하다 땅에 쓰러져 음식이 주머니에서 떨어졌어. 너무 세게 잡혀서 아팠지. 펠릭스가 엘리엇에게 그녀를 놓으라고 했지만 엘리엇은 원치 않았고 그녀가 아론과 협력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펠릭스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자 엘리엇이 그녀를 풀어줬어. 펠릭스가 모니카에게 다가와 올해 입안에 전학 온 학생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냐고 물으며 이름이 모니카 맞냐고 했어. 모니카는 너무 당황해서 수아로네라고 대답했어. 그때 펠릭스가 엘리엇에게 자신은 아론 편이 아니라고 했어. 그냥 길 잃은 작은 다람쥐라서 땅에 떨어진 헤이즐넛을 주워서 그녀에게 준 거라고. 그리고 사과도 했지. 모니카가 고마워하려 할 때 펠릭스는 위에서 뭔가 날아오는 걸 느꼈어. 하지만 모니카가 마법으로 그걸 막아냈지. 엘리엇이 재빨리 상황을 조사하러 갔고 펠릭스가 모니카에게 괜찮냐고 물었어. 그 후 모니카는 의식을 잃고 도둑에게 납치되고 고문당하는 악몽을 꾸었어. 그러다 깜짝 놀라서 깨어났지. 그때 셀마가 그녀에게 다가왔어.
그녀는 반 건강위원 대표로 땅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괜찮은지 물었어. 그녀는 모니카를 검사하며 진정하면 기숙사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어. 모니카는 집으로 이동했고 매우 지쳐 있었어. 네로가 와서 더 됐느냐고 막 물었지만 모니카는 이 일이 너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네로가 모니카에게 첫날부터 실패했냐고 물었어. 모니카는 울먹였지만 네로가 그만 울라고 하며 다음엔 실패하지 말라고 했고 공 같은 걸로 조종하라고 했지. 하지만 모니카는 그런데 마음 조종 마법을 쓰면 기억 상실이나 망상 상태가 올 수 있어서 안 된다고 봤어. 네로는 그 얘기에 겁을 먹고 그 일은 건너뛰고 다시 해보자고 했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친절했는데 모니카는 최소한 그들에게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어. 하지만 네로가 이 일을 처리해주겠다고 했고 자기 스스로 부탁한 거라고 했어. 모니카는 그가 그럴 수 있다니 놀랐고 네로는 사람 모습으로 변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 모니카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어. 이 모습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로는 고맙다고 말하라고 했어. 그녀는 인간인 네로가 무서워서 도망쳤어. 네로는 농담을 그만하고 창문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어. 모니카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니 그가 소녀 기숙사에 모르는 인물임을 알았어. 네로는 그가 왕자를 노리고 온 거라고 예상했어. 그를 따라가야 할지 물었지만 모니카는 네로에게 자신이 펠릭스 왕자를 만났다고 말했어. 모니카는 과거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 계산이 끝나면 연구가 끝나는 거냐고 물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연구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어. 워낙 방대한 연구라 일부만 끝낸 거였지. 대부분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들은 모니카는 아버지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걸 알고 놀랐어.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머리 관리를 안 했던 걸 떠올렸지. 그녀는 네로를 보며 그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뭔지 물었어. 네로는 철학 얘기냐고 되물었어. 철학이라는 단어를 안다며 칭찬해달라고 했지. 모니카가 칭찬을 시작하자 네로는 그 말들이 자기 말이라며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는다고 했어. 그는 인생이 무의미한 것 투성이니까 그런 걸 즐기는 게 낫다고 했어. 왜 싹 다 즐기지 않겠냐면서 이 말은 더스틴 건터가 소설에 쓴 거라고 했지. 하지만 모니카는 살아남기 위해 엄청 노력했는데 어떻게 무의미한 걸 즐길 수 있냐고 반문했어. 그러다 아버지 말을 떠올렸어. 도전이 클수록 즐거움도 크다. 모니카 스스로 도전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교실로 가서 란에게 말을 걸었어. 라나는 모니카의 변한 모습에 놀라서 뭘 했느냐고 물었지. 모니카는 어제 네가 했던 것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말했어. 어제 고마웠다고 했지만 라나는 머리띠는 필요 없다고 했어. 모니카가 어제 라나가 한 머리 스타일을 보여달라고 했고 중요한 부분에서 실패한 자신을 바보 같다고 느껴 웃음이 터졌어. 이 시는 안밀 지역의 숙련된 장인이 정교한 취향으로 작은 보석들을 박아서 만든 거야.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자기 얘기는 다 지루해서 결국 그 얘기로 넘어간다며 특별할 게 없다고 했어. 모니카는 또 긴장했지만 자기 얘기가 숫자 얘기뿐이라 지루해서 라나를 웃게 만들었어. 라나가 이상하다 했고 모니카도 같이 웃었어. 그리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어. 따은 머리의 위치와 각도가 큰 차이를 만들었고 모인 머리의 비율도 딱 맞았어. 하지만 라나는 이런 건 숫자가 아니라 느낌으로 판단하는 거라며 다시 풀고 다시 해보라고 했어. 모니카가 이렇게 예쁜데 왜 풀 거냐고 물었더니 라나는 자기가 직접 안 해보면 배우질 못한다고 화냈어. 그때 엘리엇이 교실에 들어왔고 학생들은 놀랐지만 모니카만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즉시 숨었어. 엘리엇이 다가와서 숨은 걸 알아채고 누구 얼굴만 봐도 바로 숨는다고 말했어. 그는 모니카를 수줍은 다람쥐라고 불렀지만 모니카는 자신은 사람이라며 엄청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했어. 그러자 엘리엇이 조용히 하라고 하고 따라오라고 했어. 그들은 학생회실로 이동했고 펠릭스는 갑자기 모니카를 부른 것에 사과하며 자신은 학생회장이라고 소개했어. 그때 모니카는 루이스가 이렇게 만나는 건 어리석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어. 모니카가 펠릭스에게 고마움을 표하자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고맙냐며 놀랐어. 그녀는 헤이즐넛과 진료소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펠릭스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모니카가 왜 기숙사를 몰래 빠져나갔냐고 묻자 펠릭스는 처음 듣는 얘기라 화를 냈어. 그리고 모니카의 의도를 물었지.
모니카는 어젯밤 방 창문에서 봤다고 했지만 펠릭스는 수상한 사람을 본 걸 수도 있다며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어. 모니카는 후드 때문에 얼굴은 못 봤지만 체격이 펠릭스와 비슷했다고 했어. 펠릭스는 체격이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모니카는 증거와 증언을 들어서 그 사람이 분명 그라고 설명했지. 엘리엇은 그녀가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했고 펠릭스는 시릴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절할 거라 확신했어. 펠릭스는 그녀가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작은 다람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만약 그녀가 암살자라면 둘만 있을 때 망설임 없이 뭔가 했거나 망설임 없이 바로 드러내지 않았을 거라고. 엘리엇은 꽃병이 떨어진 사건에 대한 펠릭스의 해석을 물었어. 모니카는 우연히 떨어진 거라 예상했지만 펠릭스는 학생의 재무가 예산에 개입하면서 일이 시작됐고 그가 퇴학 절차를 밟기 전까지였다고 말했어. 그들은 그를 학생 기숙사에 가두기로 결정했고 아론은 범행에 공범이 있다고 암시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됐어. 그래서 엘리엇은 뒷마당에 함정을 설치했고 모니카는 자신들이 자신을 암살자로 본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 그녀는 루이스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걸 상상했어. 그리고 엘리엇이 다가와서 아론의 파트너냐고 물었지. 그녀는 아니라고 했지만 엘리엇은 진짜 파트너를 찾아주겠다고 우겼어. 모니카는 또 한 번 충격받았고 하겠다고 답했어. 펠릭스가 그 일은 모니카에게 맡기겠다고 했어. 모니카는 마당으로 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많이 울었어. 네로는 그녀가 개인 경호원이 되었다고 말하며 암살자로 보이는 게 문제냐고 물었고 모니카는 충격받았어. 이 대서사시 애니는 이제 꿈을 이룰 때다. 아버지라며 각성하는 영웅으로 시작해. 그 다음 왕실 임무를 위해 마차를 타고 가는 왕실 영웅 무리를 보여줘. 한 영웅이 왕실 무기가 한 자리에 모여있는 걸 보니 기분이 좋다 말하고 다른 영웅도 동의해. 등장한 영웅 각자는 왕에게서 받은 왕실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기는 영웅 칭호를 얻은 자만 받을 수 있어. 영웅들이 서로 알아가기 시작해. 그러다 여자 영웅에게 말을 걸려 하지만 여자 영웅은 반응하지 않아. 그때 한 영웅 스테판이 끼어들어 지금은 어둠의 야수들이 사는 땅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해. 다른 영웅들은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왜 이 사람이 리더인 척하지? 라며 불만을 표시해. 여기서 그는 이들 중 가장 강한 영웅이며 왕에게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럼 영웅이 소녀에게 다가가려 하는데 그녀는 무시해.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문장이야. 그런데 우연히도 많은 야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운전자를 순식간에 죽여버려. 그때 영웅들이 등장해서 진영을 정비해. 그리고 영웅 스테판이 헤로, 엘리사와 팀을 이뤄 다른 영웅들과 함께 야수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지. 한 마리씩 야수들을 쓰러뜨리다가 한 마운틴 꼭대기에서 야수가 그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 동굴 안에서 영웅들이 야수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무자비하게 베고 어떤 이는 검으로, 어떤 이는 망치로 공격해. 심지어 영웅 스테판도 마법을 사용해 한 번에 수많은 야수를 죽였어. 그리고 거대한 새머리 야수를 향해 돌진해 머리들을 자르고 엘리사의 도움으로 쓰러뜨렸지. 그 후 모든 영웅들이 동굴 반대편으로 나왔고 그 앞엔 황량하고 어두운 땅이 펼쳐져 있었어. 한 영웅이 말하길 여기가 바로 어둠의 야수왕의 소굴이구나. 그리고 스테판이 그곳을 탐색하며 곧 우리가 전설을 최초로 이뤄낼 영웅들이 될 거라고 말해. 그 전설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땅이 흔들리고 야수왕이 나타났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그 야수는 영웅들을 지켜보던 바로 그 야수 같아. 그 야수는 강력한 번개 공격을 퍼부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주위에 파괴적인 불꽃 오라가 나타나. 여기서 이 야수가 클레바투스라고 불리며 네 마리 야수왕 중 하나이자 남쪽의 왕임을 알게 돼. 영웅들이 놀라움의 야수를 바라보지만 스테판은 일어나 맹세해. 자신과 13명의 영웅들이 전설을 최초로 이루고 야수왕을 쓰러뜨릴 거라고. 그리고 모든 영웅들이 스테판과 앨리스가 선두에 서서 공격을 개시해. 한순간에 스테판은 빠른 공격에 의해 생명 없는 시체가 되고 말아. 야수왕에게 영웅들은 그 광경에 충격받아 분노했고 다시 공격을 시작했어. 엘리사는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지.
야수왕은 영웅들을 차례로 쉽게 무자비하게 죽여나갔지만 엘리사는 야수왕이 영웅들의 그림자에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이 정보를 전하려고 하며 그림자를 만들지 않으려고 계속 뛰어다녔어. 야수가 그녀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공격을 피했고 이걸 보고 야수는 그녀의 지능을 인정했어. 영웅들은 야수왕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하고 한 영웅이 검으로 공격했지만 야수왕은 오랜만에 사람을 가까이서 본다며 약 1000년 만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영웅을 죽이며 생각했어. 이 모든 영웅들이 너무 약한데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지난 1000년 동안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왜 그들이 여기에 온 건지 궁금해졌어. 엘리사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야수는 자신이 인간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직접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엘리사 역시 죽이려 했어. 하늘을 날며 찢기고 죽음 직전인 엘리사는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어렸을 때 들판을 행복하게 돌아다니며 아버지와 함께 평화롭게 살던 과거를 떠올려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왕국 지도를 바라보는데 주변에 많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어.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 어둠에 대해 묻고 아버지는 이런 질문을 하다니 진짜 많이 컸구나 라고 말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검은 부분이 뭔지 몰라. 세상은 이보다 더 크고 아시아 대륙 너머에도 많은 것이 있다고 확신해. 하지만 대륙 끝까지 탐험하러 갔을 때 4마리 야수왕 중 1마리가 우릴 막았어. 그들은 어둠의 왕들이라 불리며 각각 동서남북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이 야수들은 대륙 너머를 탐험하려는 모든 원정대를 파괴했으며 이 일이 수년간 계속됐지.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어. 그럼 우리는 아시아 대륙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아버지는 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전설이 진짜라면 상황은 달라질 거야 라고 답했어. 엘리사는 전설에 대해 물었고 아버지는 전설에는 헤이든 왕의 특별한 무기를 가진 영웅이 나타난다고 말해주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영웅이 4마리 어둠의 야수들을 죽이고 이후에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게 전설이야. 엘리사는 4마리의 암흑소호령이 강한지 궁금해했어. 그녀 아버지는 당연히 세계를 파괴할 힘이 있다고 말해줬고 그 말에 엘리사는 충격받아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 물었지. 아버지는 헤이든 왕이 선택받은 영웅에게 줄 무기가 영웅을 몇 배는 강하게 만들어서 그 영웅이 흑룡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했어. 엘리사가 그 무기를 갖고 싶다고 바랄 때 아버지는 먼저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어렵다고. 아버지는 선택받은 영웅이었고 전투에서 다리를 잃은 것 같아. 그때 엘리사가 말했어. 내가 영웅이 되어 전 세계를 탐험할 거라고. 그게 그녀의 꿈이었어.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엘리사는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사과하며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해. 그 후 우리는 헤이든 왕국으로 이동해 주민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누군가 하늘에서 이상한 걸 발견해. 번개처럼 흑룡 클레비타스가 왕국 성벽에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가기 시작하지. 클레비타스는 한 영웅이 했던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들이 헤이든 왕이 선택한 영웅이라는 것. 그래서 이 도시의 왕이 내 땅을 침범하는 영웅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야. 그에게 어떻게 할지 알겠군. 그 순간 병사들이 나타나 클레비타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물론 아무 소용도 없었지. 클레비타스는 왕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며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했어. 아무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었지. 왕성의 경비병들이 공격으로 클레비타스를 막으려 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어. 그는 성에 도착해 몇 초 만에 성문을 부셔버렸지. 한 병사가 왕에게 상황을 알리러 갔어. 왕은 상황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영웅들은 임무에 실패했구나. 왕은 왕좌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세대에도 영웅들의 무기나 그 무기가 만들어진 금속으로는 괴물을 이길 수 없었다고 했어. 경비병은 왕에게 도망치라고 조언했지만 왕은 도망쳐도 소용없다고 말했어. 중요한 건 헤이든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키는 거라고. 한편 병사들은 무기를 꺼내 진영을 정비하며 클레비타스를 무찌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그들은 공격을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클레비타스에게 통하지 않았지. 클레비타스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영웅들이 더 강했기 때문이지. 그는 붉은 검이 문제임을 깨닫고 엘리사가 자신의 뿔을 상처낸 때를 떠올렸어. 그래서 이 무기들이 문제야. 이게 인간 종족이 특별한 이유지. 라고 그는 생각했어.
병사들은 계속 공격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어. 클레비타스는 그들을 가볍게 물리치고 이 무기의 금속을 반드시 파괴해야 앞으로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라 결심했어. 그때 왕이 비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 그곳은 금속 불꽃의 위치였지. 그가 들어가려 하자 주변이 흔들렸고 클레비타스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어. 그는 재빨리 문을 닫았지. 맞아. 클레비타스가 지붕을 부수고 나타났어. 시민들과 병사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왕은 그 광경에 충격받았어. 클레비타스가 왕에게 말하기 시작했어. 드디어 너를 찾았다. 하지만 왕은 답했지. 너 같은 괴물은 인간 말할 자격도 없다. 이 말에 클레비타스가 분노하며 경고했어. 조심해라. 헤이든의 왕, 내가 네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간 종족 전체를 파괴할 것이다. 왕은 이 말에 충격받았어. 클레비타스는 그에게 대륙의 모든 종족을 파괴해 아무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어. 왜냐면 나머지 인간들이 자신 같은 놈이라면 다시 찾아와 괴롭힐 테니까. 하지만 인간의 진짜 본질을 알고 싶다며 너희는 멋진 옷을 입고 두 발로 걷는 종족이다. 너희는 대체 어떤 존재냐? 그리고 왜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느냐? 왕은 그에게 말했어. 너 같은 괴물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러자 클레비타스가 왕의 목을 베고 왕국을 파괴하기 시작했어. 걷는 동안 그는 데미휴먼들을 없애기 위해 군대를 조직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의 생각은 아기 울음소리에 끊겼지. 아기의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 충격적이게도 절박한 엄마가 클레비타스에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했어. 클레비타스는 속으로 생각했지. 이 생명체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걸까 하고,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어. 난 내 종족 전체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했어. 뭐가 원망스럽다면 하이든 왕국에서 태어난 걸 탓해. 아이의 엄마가 대답했어. 이 아기는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선택하지 못했어요. 어른들이 당신에게 한 끔찍한 일들과 상관없이 제발 이 아이를 잘못 다루지 말고 죽음의 원인이 되지 마세요. 클레비타스는 무시하며 말했지.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커서 검을 들고 괴물들을 없애러 나올 테니까. 무엇보다 지금 이 아이는 너무 시끄럽고 짜증나서 내가 끝내야 해. 그러면서 덧붙였어. 근데 네가 이 아이가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증명해봐. 그녀가 말했어. 전 증명할 수 없어요. 이제 곧 죽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살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엄마는 죽었어. 클레비타스는 그녀의 말에 설득당하지 못한 채 아기를 데려갔어. 어쨌든 이 인간의 생명은 그에게 잠깐일 뿐이라 뭘 할 수 있을지 보려는 거였지. 그 후 우리는 에디테아 대륙 지도로 넘어가 5 종족이 산다는 걸 배우게 돼. 첫 번째는 도니안족, 가장 많고 건축과 전술에 뛰어나 그들은 아슬란과 폴리트라는 두 대국을 세웠어. 두 번째는 오르제시안족, 용감하며 의학과 사냥에 능해. 세 번째는 아슬라드니안족, 해상과 항해에 뛰어나며 다른 종족과 섞이길 싫어해. 네 번째는 벤티안족, 매우 강하지만 분열된 야만족이야. 다섯 번째는 하이데니안족,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종족으로 금속 청량과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왕국은 산속의 작은 나라야. 아르카닉 나이트 금속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종족이고 이 기술의 비밀은 왕가만 알고 있어. 오랜 무기 판매 역사를 가졌지만 지금은 하이데니안 대부분이 혼혈이고 순혈은 아주 드물어. 현실 세계는 에디테아 대륙 너머도 넓지만 5 종족 모두 이 사실이나 대륙 밖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왜냐하면 국경 너머에는 어둠의 괴물들과 4명의 왕들이 있어서 외부 세계와의 경계를 봉인하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는 클레비타스의 은신처로 이동해. 괴물들이 아기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그들을 밀어냈어. 아기는 배고픔에 울고 있었어. 클레비타스는 이대로 가다간 아기가 죽을 거라 생각하고 뭔가 해야 했지. 그는 아기를 재웠지만 먹지 않으면 죽음은 피할 수 없을 거였어. 실제로 아기는 잠시 후 깨어났고 이게 클레비타스를 짜증나게 했지. 하지만 아기가 옷을 더럽혀서 클레비타스는 아기를 쓰레기를 먹는 벌레들이 가득한 곳에 던져 청소를 시켰어. 계획은 성공했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어.
클레비타스는 인간이 이틀 만에 자란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았어. 그는 아기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왜 그 말을 들었는지 의문을 품었지. 어쨌든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이 클레비타스에게는 치욕이었어.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전에 영웅들을 죽였던 곳으로 갔어. 그는 엘리사를 바라보며 말했어. 이 여자가 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야. 엘리사는 아버지의 불운한 죽음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 그리고 정신을 차리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지. 클레비타스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 그녀는 충격받아 공격하려 했지만 검이 보이지 않았어. 클레비타스는 그녀의 동료들과 무기들을 모두 협곡에 던져버렸지만 그녀는 쓸모가 있어 데리고 있다고 말했어. 그녀는 그의 어둠의 힘 덕분에 살아있으며 클레비타스에게 순종하는 시체일 뿐이야. 엘리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해 충격에 빠졌어. 전투에서 잘린 발이 다시 돌아온 걸 보고 깜짝 놀랐지. 클레비타스가 그녀의 생각을 끊으며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싶다고 말했다. 엘리사는 싫었지만 클레비타스의 말에 따랐고 자신은 처녀라서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없다고 말해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오직 출산한 여자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 말에 그는 화를 내며 그녀를 쓸모없다고 불렀다. 한편 엘리사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의 죽음을 바랐지만 클레비타스는 절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클레비타스는 힘은 줄 수 있지만 배고픔은 채워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엘리사는 왜 그에게 아기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가 알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가 인간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아이를 키운 적 없다고 했지만 그는 정보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뭘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의 힘이 그녀를 지배했고 그녀는 거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기에게 엄마가 없다면 젖먹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클레비타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엘리사는 돈으로 젖먹이를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클레비타스는 돈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엘리사는 물물 교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산에 많은 돌 중 하나를 교환해 젖먹이를 고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때 엘리사는 칼이 있었으면 클레비타스를 공격해 복수했을 텐데 그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포기했다. 그러자 클레비타스가 말했다. 좋아, 젖먹이를 구하러 가자고. 엘리사는 그를 막으며 그렇게 생긴 모습으로는 누구도 고용하거나 상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도시로 가면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기를 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이 젖먹이를 찾겠다고 했다. 이 괴물을 인간 거주지 근처에 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기는 클레비타스와 떨어져 있는 게 낫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클레비타스는 아기를 주지 않겠다며 시야에서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아기를 다뤄선 안 된다. 결정을 내릴 때까지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변신을 시작해 결국 인간과 비슷한 모습이 되었다.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그의 몸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클레비타스는 그림자를 조종하며 지금은 이 아기를 품은 여성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꼬리는 남겨두었고 이것이 엘리사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꼬리를 숨기고 이제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클라인, 아기를 루나라고 이름 지었다. 그는 엘리사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인간 같은 옷을 입고 도시로 향했다. 우리는 엘리사가 루나를 씻기고 돌보는 모습을 보지만 그녀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그러다 클라인이 와서 아기를 돌보라는 명령을 잔뜩 내렸고 그녀는 이런 괴물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의아해했다. 그는 엘리사를 쓸모없는 하녀라고 모욕했다. 심지어 벌레들이 너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말해 그녀를 분노케 했다. 그는 그녀의 야영지에는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전투 전에 다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너가 더럽다는 거라 씻으라는 거다. 어둠의 괴물보다도 더럽다. 너 입고 있는 옷 말고 다른 옷도 있겠지. 강가에서 씻고 아기 옷도 빨아야 한다. 엘리사는 클라인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 한심함을 느꼈다. 목욕하던 중 그녀는 하이데니안 종족 문장을 발견하고 이 아기가 하이데니안 종족임을 깨달았다. 장면은 하이덴 왕국으로 바뀌고 한 사람이 생명을
생존자를 찾으며 왕국을 돌아다닌다. 그는 한 마리 괴물 때문에 이 모든 파괴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그러나 그를 더 슬프게 하고 의문에 빠지게 한 건 왕이 왜 처음에 어둠의 괴물을 공격하기로 했는지였다. 전설이 다시 불붙은 이유였다. 그는 공주가 두려워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공주가 오늘 아들과 함께 탈출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공격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미안 일족이 도시를 관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중 한 명이 전설은 전설로만 남을 것 같다라고 말해. 그러자 지도자의 추종자 중 한 명이 어떻게 할지 묻지. 그는 황제에게 전가를 보내라고 지시해 하이덴 왕국의 멸망과 함께 전설도 끝났고 왕도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야 한다고. 우리는 즉시 움직여야 해. 에슬린 왕국도 곧 움직일 테니까. 게다가 이제 무인지대가 되었으니 어둠의 몬스터들이 공격해올 수도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기 제작 비밀을 파악하는 거야. 어떤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그 비밀을 손에 넣어야 해. 나는 이제 국경으로 돌아가 군대를 재편성할 거야. 그리고 그는 마이너에게 하이덴 왕국에서 왕실 생존자와 친척들을 찾아내라고 시켰어. 발견하면 반드시 생포하라고 부탁했지. 각자 임무를 수행하러 떠났어. 장면은 충격받은 엘리사로 바뀌어. 그녀는 클라인에게 왕가가 아니면 저 문장을 달 수 없다며 이 아이가 왕족 혈통임을 말하지. 엘리사는 클라인이 아이를 납치한 줄 알았어. 하지만 클라인은 왕족 혈통이 뭔지도 몰랐지. 그는 아이를 납치하지 않았고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말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이를 맡긴 것뿐이라고 했어. 그러자 엘리사는 소리 지르며 클라인이 거짓말쟁이라고 했어. 클라인은 그게 사실이라고 말했지. 자신이 왕을 죽이며 왕국 폐허 밑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했어. 엘리사는 클라인이 왕을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 클라인이 물었지. 왜 놀라냐고. 처음부터 우리를 공격한 건 너희였잖아. 엘리사는 왕이 죽고 아이가 왕족이라면 모두가 아이를 찾을 거라고 말했어. 클라인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 엘리사는 무기 제작 비밀이 왕족에게만 있다고 알려줬어. 클라인은 이해하고 말했어. 그렇다면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들고 몰래 지원하겠다고. 엘리사는 그 말에 멍해졌지. 클라인은 인간 정복에는 관심 없다고 계속 말했어. 하지만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높은 자리에서 시작할 거고 권력을 손에 넣어 언제든 모두를 파괴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고 했지. 엘리사는 이 말에 충격받아.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고 했어. 자신이 클라인에게 정보를 알려준 탓이라고. 그러자 클라인은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루나밥부터 든든히 먹이고 젖먹이 찾아 나설 준비를 하자고 했어. 엘리사 머릿속엔 클라인이 왕의 신하가 될 수 없고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아 결국 다 잘 풀리고 클라인 계획이 실패할 거란 생각뿐이었어. 그런데 이상한 건 클라인이 왜 이렇게까지 루나에게 집착하는지였지. 아마 루나를 빼앗기거나 죽으면 클라인이 인간을 전부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엘리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했고 걷던 중 도적들이 나타났어. 엘리사가 클라인에게 경고하려다 했지만 도적 중 한 명이 클라인 머리를 때려 목을 꺾어버렸지. 엘리사는 클라인이 영향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클라인이 쓰러지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 그녀는 충격받아 클라인이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다 도적 중 한 명이 그녀 머리를 때려 기절시켰지. 깨어보니 자신이 마차에 납치된 상태였고 자신처럼 잡힌 포로들이 여럿 있었어. 그때 살아있던 클라인이 나타나 우리가 잡힌 모양이군 하고 충격을 줬어. 엘리사는 클라인의 침착함에 놀랐지. 잡혔는데도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루나도 괜찮다고 안심시켰어. 그녀는 다가가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는지, 왜 도적 한 방에 그렇게까지 당했는지 물었어. 클라인이 인간이 된 이후로 힘을 잃은 건 아닌지 의심했지.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다만 이 몸이 연약하다는 걸 몰랐고 아직 적응 중이라고 알려줬어. 그녀는 클라인이 힘이 남아있다면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물었지. 클라인은 이제 인간이라 루나를 여왕으로 만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정체를 숨겨야 한다고 설명했어. 그리고 이 인간 세계를 보고 이해하고 싶다고 했지. 지금 자신들이 끌려가 묶이고 있고 위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어. 그녀는 생존자들을 노예로 팔려는 산적 무리에게 공격당했다고 설명했어. 클라인은 산적들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강한지 궁금해했고 엘리사는 그들이 일반 인간보다 강하다고 밝혔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더러운 수법을 쓴다는 거였어. 그냥 쓰레기 같은 놈들이었지.
그래서 클라인이 이 쓰레기들 때문에 인간 전체를 판단하지 않길 바랐어. 산적들의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포로들은 끌려 나와 산적들 사이에 나눠졌어. 한 남자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고 그런 운명을 원하지 않는다고 소리쳤지. 산적들은 망설임 없이 그를 처리했고 한 명이 칼을 던져 즉사시켰어. 산적 중 한 명이 우리가 까마귀들이다. 도망치는 자는 죽음뿐이라고 선언했어. 그들은 계속해서 포로들을 옮겼고 엘리사는 상황에 분노했지. 산적들은 그녀를 데려갔고 클라인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 그러다 한 여자가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불렀지. 그녀가 클라인과 아기를 보고 그곳에서 아기 돌보는 일을 맡은 닐이라는 소녀를 불렀어. 닐은 아기를 보고 눈이 반짝였고 마치 아기에 매료된 듯했어. 갑자기 전설의 영웅검이 물속에 잠긴 장면이 나오고 곧 그 이야기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산적들 쪽으로 전환되는데 엘리사는 새로 임명된 리더 파루코에게 보내졌어. 그는 오만했고 이름으로 부르는 걸 싫어해서 대통령이라고 불리길 원했어. 산적들은 이에 불만이었고 파루코는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야수 비티를 풀겠다고 협박했지. 비티는 거대하고 강력한 생물이었고 산적들이 그림자 몬스터를 애완동물로 키운다는 사실에 엘리사는 충격받았어. 리더는 곧 그 몬스터가 한 남자와 놀게 해주겠다고 말해 산적들을 겁먹게 했어. 그는 마나하이드라이트 돌 얘기로 주제를 바꿨고 왕이 13명의 영웅을 보내 사악한 4대 군주 중 하나인 클리피테스를 잡으려 했지만 그가 모두 죽였고 그중 한 명은 공주였다고 밝혔어. 그는 인간 세계에서 그렇게 순수한 돌을 찾을 수 없다고 했고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녀가 그 영웅 중 한 명일 거라고 말했어. 게다가 그녀는 아주 침착했지. 그가 키우는 애완동물을 본 사람 중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어. 대부분은 오줌을 쌌어. 엘리사는 그의 추리가 모두 맞았기에 대답하지 못했어. 하지만 엘리사를 더 충격에 빠뜨린 건 자신을 파루코라 주장하는 이 남자가 반쯤 붉은 무기를 꺼냈을 때였지. 그녀는 그게 마나하이드라이트로 만들어진 줄 알았지만 그는 가짜라며 사람들이 진짜 무기와 가짜를 구분 못한다고 했어. 그는 노예 거래뿐만 아니라 위조 무기도 팔고 있었어. 그는 헤이든 왕국의 왕족이 모두 죽어 마나하이드라이트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며 그걸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지. 게다가 죽은 영웅들의 무기는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고 분명 그들의 무기는 죽은 곳에 있을 거라 했어. 그래서 그들은 신성한 무기를 한동안 수집해왔던 거야. 안타깝게도 그걸 얻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어. 헤이든 왕에 인정받은 진정한 영웅이 되어 무기를 받거나 죽은 영웅의 무기를 빼앗는 거지. 그러니까 여주인공, 내 무기는 어디 있지? 그리고 나머지 12개의 무기는 클리페이드를 상대하면서 모두 떨어뜨렸겠지. 엘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파루코는 그녀를 내일 신성한 보물 위치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어. 산적들은 그녀를 괴롭히고 싶었지만 파루코는 그녀가 살아있어야 한다며 거부했지. 그녀가 신성한 무기를 얻는 수단이 될 테니까 그들은 엘리사를 데리고 떠났어. 다음은 클라인 이야기로 넘어가 그가 선술집에서 본 소녀를 돕고 있어. 하지만 걱정되는 건 루나가 닐에게 먹이를 받고 있다는 점이야. 그런데 한 손님이 뭔가를 요구하며 닐을 놀라게 했고 그녀는 두려워 떨며 아이를 두고 서둘러 손님을 응대했어. 다른 손님들도 클라인에게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어. 클라인은 침착하게 요구에 응했고 손님들은 클라인이 훌륭한 하인감이라며 칭찬했지. 하지만 그 소녀는 클라인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그의 강함과 침착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백해 보였고 이상한 뿔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처음 보는 거였다. 그때 몇몇 손님들이 닐을 괴롭히며 그녀를 땅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왔다. 닐은 사과만 했는데도 그들은 벌을 주겠다며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괴롭힘을 끝내고 난 뒤 닐은 아기를 먹이러 돌아가는 걸 걱정하며 울었다. 두 남자는 걷는 중에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은 땅에 쓰러져 죽었고 존재에서 사라졌다. 이 모든 일의 배우가 클라인임이 분명해졌다. 클라인은 닐에게 다가가 그녀가 산적 출신인지 물으며 말을 걸었다. 닐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
클라인은 그녀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다고 말했다. 닐은 영향을 받아 자신은 기억나는 한 까마귀들과 이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다고 했다. 불행히도 어머니 얼굴은 몰랐다. 뒤에서만 봤기 때문이다. 기억나는 건 어머니가 산적들한테 고문받는 걸 멀리서 지켜본 것뿐이었다. 12살 때 어머니가 사라졌다. 죽었는지 팔렸는지 아니면 도망쳤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라진 뒤 산적들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혔고 맞아서 이가 빠지고 이름마저 한 귀로 줄어들었다는 건 안다. 깨달은 건 어머니가 사실 나를 보호하고 있었고 내 동생 카미가 와서 산적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고문을 면하게 됐다는 거다. 물론 내가 카미처럼 할 수는 없었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고 이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클라인이 말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아이를 낳고 나서야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거야. 그는 아이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슬프게도 출산 중에 아기가 죽었다고 말했다. 출산 전 아기가 움직이는 걸 느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커다란 한기를 느꼈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 죽고 싶다고 바랐다. 하지만 갑자기 깨어났을 때 옆에 아기가 있었고 그걸 보고 조금 행복해했다. 그녀는 이것이 인생의 사명이 될 거라는 걸 깨달았고 2명의 아이를 더 낳았지만 그 아이들도 죽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일이었다. 클라인은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며 클라인의 간호사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그가 인간을 믿진 않지만 루나가 그녀를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환영할 거라고 했다. 그가 물었다. 같이 갈래? 아니면 여기서 노예로 지낼래? 하지만 닐은 정중히 거절하며 제안은 정말 고맙지만 결국 난 노예고 여기서 아이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루나를 그에게 맡기고 떠났다. 장면은 알리사가 산적들과 함께 떠돌며 그들이 그녀를 심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떠있는 나무 다리를 걷고 있었다. 알리사는 그곳이 궁금했는데 산적들은 이곳이 매우 위험하다며 돌들이 호수 가장자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알리사가 도망치려 다리에서 뛰어내린다면 그녀가 아무리 강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알리사의 머릿속을 차지한 건 이곳이 마나이드라들의 광산이라는 의심이었다. 그때 누군가 산적들에게 말을 걸며 자신이 원하는 걸 성공시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산적들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여자는 남편에게 호수로 뛰어들라고 격려했고 알리사는 충격을 받았다. 이 호수가 어둠의 괴물들의 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산적은 그녀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어둠의 괴물들이 이곳에 살며 최강 영웅 쿠다르의 전설을 끝냈다고 했다. 실제로 괴물들이 그 남자를 발견하자마자 잡아먹고 수면 위로 끌어올려 모두 앞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그의 아내는 두려움에 떨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괴물들은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다. 알리사는 그 남자가 안타까워하며 이 괴물들이 에르반시스라고 불리고 300년 전부터 이 호수에 왔기에 아무도 이곳에서 마나이드라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웅 쿠다르조차도 그들을 없애지 못했어. 이 영웅이 강했던 이유는 바로 무기 때문인데 그 무기가 바로 커런트 커터였어. 하이든 왕국, 왕압 폭포를 자른 데서 이름이 붙여진 무기지. 산적이 검의 이름이 있는 줄 몰랐다며 알리사에게 무기 이름을 물어봤지만 그녀는 대답을 거부하고 화를 내며 산적들이 남자를 속이고 있다고 했어. 그 남자는 쿠다르의 검을 찾으려고 호수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었지.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사람이야. 알리사는 그들이 처음부터 그 남자와 그의 아내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고 분노했어. 그들은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려던 거였지. 산적은 그녀에게 네가 옳다 해도 네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 손발이 묶인 채로 고통을 즐기는 산적들 위에 떠있는 다리에 있다는 걸 못 보냐고 했지. 그러다 한 산적이 그녀를 비명 지르게 만들겠다며 다리에 뛰어올라 다리를 흔들었고 그걸 본 다른 산적들이 화를 냈어. 하지만 그는 말했다. 나는 눈멀었고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 내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자를 이 소녀의 심장 뛰는 소리를 느낀다는 거야.
그때 알리사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클라인에게 고마워하고 그가 나에게 해준 일에 행복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어깨를 탈구시키고 산적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잡아 귀를 찢었어. 그리고 그를 던졌고 둘 다 다리에서 떨어졌어. 알리사는 내가 불멸자라는 내 말을 믿을게. 오, 클라인 이라고 말하며 떨어졌지. 그리고 그녀는 처참한 상태로 땅에 떨어졌어.